네, 대한민국 현안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본색입니다. 오늘은 공천전쟁 이제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김황식 총리가 오늘 5시에 들어온다고요? 6시? 예, 6시요. 6시에 들어온다고요. 예.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 공천전쟁 이제 6주 동안 계속될 테고요. 오늘 공천전쟁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가 본 게임이라면, 그러니까 지방 선거가요. 공천은 사실 이제 준결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준결승이 더 중요한 지역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호남이라든가 또는 뭐 영남, 뭐 일부 지역, 대구 지역 뭐 이런 데는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본선도 중요하지만 이 준결승도 또 중요한 이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너무 상처를 많이 나고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본선에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선을 양보할 수도 없고 본선에서 지건, 예선에서 지건, 여기서 지는 사람은 앞으로 정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재밌어지는 거죠. 역대 가장 재미있는 준결승 아닙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새누리당 준결승이요. 그런가요? 네, 뭐 빅시아들의 경쟁이니까요. 예. 네. 예. 오늘 보니까요. 순회 경선 지금 몇 군데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그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몇 군데 다니면서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몽준 예비후보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셨어요? 바람 일으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방 순회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 가고 어느 지역 가면 이제 당원, 이 당심의 힘을 받은 후보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변 도시로 계속 퍼지거든요. 현재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정몽준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판에 끝내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를 돌다 보면 사람들의 민심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도는 것을 아마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과거 역대 계속 그래왔어요. 그렇죠.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광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황식 후보, 이제 뭐 후보가 되겠죠. 출마 선언 곧 하니까. 김황식 후보 같은 경우에 약점은 대중적인 인지도입니다. 정몽준 후보에 비해서 약한 게. 그래서 김황식 전 총리 측에서는 어찌됐든 이거를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제 계속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김황식이 이기네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늦게 들어왔어요. 김황식 전 총리가 어제도 뭐 그 캠프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는 분과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왜 버클리 그 지역을 갔는지 일부에서는 아예 미국을 가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너무 좀 늦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테 좀 실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여론조사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죠. 사실은. 그때 예. 빠졌고 그다음에 그래서 10일에서 15일로 그 늦춰주는 것도 정몽준 의원 측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누구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나는 이거 갖고 도움받지 않는데 이거 누구를 도와주는 것 같다라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물론 뭐 근데 김황식 전 총리 측에서는 할 말은 있습니다. 10일 날 해도요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대리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저런 뭐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거겠죠. 일각에서는 TV 토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좀 기피하는 것 아니냐 정몽준 의원 측이 그런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 며칠 전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든요. 정몽준 의원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저는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그냥 그 인터뷰만 놓고 보면 그 방송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처한다는 전 인상을 받았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그 후보 단일화 할 때 그때도 TV 토론을 했었어요. 제 기억에 2번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노무현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세간의 관측이었는데 의외로 하고 나니까 누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지지율 추이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꼭 두려워할 일도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 관측이 맞다면. 그렇죠. 예, 그런 그리고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정치 경륜이 있으니까요. 좀 7선 아닙니까? 7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TV 토론하면 뭐 김황식 전 총리 역시 뭐 그동안 계속 그 법조계에도 있었고 뭐 감사원장까지도 국회 계속 출입하면서 사실상 정치만 안 했지 정치인들만큼 정도의 언변 능력이 되거든요. 뭐 이혜원 전 최고위원도 이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상 뭐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TV 토론에서 3명이 붙으면은 아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정몽준 의원이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 시작하던 말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뒤로 가면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뭐 좀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그런 뭐 전당대회라든가 이럴 때 보면 그 퍼포먼스라고 하나요? 이런 게 되게 강합니다. 제가 실제로 취재를 했을 때 지난 그 2008년 전당대회 때 그때 이제 박희태 대표가 되고 그때 이제 2위를 물론 2위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연설을 하는데요. 교통카드 얘기를 했던 기억 나십니까? 자기는 이제 앞으로 이 교통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교통카드를 실제로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딱 꺼내가지고 제가 바로 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죠? 제가 이걸 갖고 다닌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근데 그게 청소년 카드였거든요. 그때 문제가 그랬던 됐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김항식, 정몽준 이 두 사람은요 꼭 한 사람 이해운 후보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1대 1의 구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2강 1중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판세로서 이해운 전 의원을 잡아야만 최고위원을 잡아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점점 더 시간이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해운 의원을 잡느냐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어제인가요? 그 정몽준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서울 모초 카페에서 단둘이 만난 게 언론에 잡혔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나오던 뭐 이해운, 정몽준, 뭐 빅딜설 뭐 이런 얘기를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게 오비락이라고 정몽준 의원이 지역구가 사당 이제 동작구잖아요. 동작을. 근데 사당동에 최근에 이해운 의원이 주소를 옮겼습니다. 저거 좀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이해운 의원 측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면 이해운 의원은 난 그건 1월 달에 옮겼고 1월 달만 해도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근데 거기 사나요? 사당에? 거의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거기 사시는지 실제 주소만 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해운 의원과 저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과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절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또 어떻게 판세가 흐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해운 의원이 여론조사에서는 좀 밀리지만 인지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당내 조직 기반은 탄탄합니다. 당원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공천 우리 새누리당은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50대 50이잖아요. 근데 뭐 당원 대의원이 50이고 뭐 선거인단하고 여론조사 합해서 50이니까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해운 최고위원이 굉장히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데도 이렇게 경선에 뛰어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이해운 최고위원은 단순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모습과 능력을 보여주면 다시 또 7.3 재보선도 있고요. 다음 차기 국회의원 선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깨끗한 승부 보여주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이해운 최고위원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아마 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현재로서는 끝까지 갈 것이다. 더 우세해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당심과 민심의 그 왜곡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괴리 문제. 그 문제도 참 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해운 최고위원이 조직에서는 강하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경선에서 다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지금 제주도 그 문제 때문에 100%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정치의 특수한 현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직.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 다 열어놓고 해도 그게 뭐 누구나 가서 자기가 등록하고 투표를 하고 그것이 축제가 되고 뭐 거기에 조직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의 조직들이 과거에 지구당 조직 지금은 당협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동네에 가보면 국회의원은 계속 바뀌고 구청장은 계속 바뀌지만 그 지역 토박이로서 당 관계자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여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뭔가 민심과는 다른 선택이 거기서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일 거라고 봐요. 어쩌면 민심과 거꾸로 가는 선택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새누리당이 이번에 공천 룰을 확정하면서 제주를 지금 일단 취약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 100% 여론조사 이제 경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은민 지사 측에서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지난해 11월에 입당하면서 당원을 1,700명 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왜곡이 될 수 있다라고 17,000명 아니었나요? 17,000명.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 이제 세석이 다 야당 의원이니까 제주가 이제 취약 지역이다라는 게 이제 명분인데 저는 그게 원칙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선 룰이 당원 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100%를 여론조사로 한다. 이러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론조사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 지명도 조사 같은 거지 않습니까? 누구를 얼마나 이름을 더 아느냐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고 게다가 우리 선수를 뽑는데 우리 팀 팬만이 아니라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면 우리 팀에 내보낼 선수를 뽑는 건데 타 팀 팬, 상대 팀 팬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격이거든요.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뽑았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뽑았습니까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누리당 지지자인지 또는 뭐 민주당 지지자인지를 알아보고 이번에는 누구를 뽑겠습니까를 하거든요. 그 배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경선 과정에서는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배제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왜곡이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조직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그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지역에 이제 가잖아요. 내가 이제 이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그럼 또 어느 분이 오신대요. 와가지고 조용히 좀 만나자 커피 한잔 하자면서 제가 우리 동네에 한 700명은 제 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그분 민원 다 들어줘야 되는 거고 잘못하면 엮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잘 해결하는 것도 한 출마하는 데서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지역에 뭐 그걸 또 나쁘다고 해야 되나? 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민심을 왜곡시킬 수는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내 표가 얼마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 표를 몰아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르죠. 예. 만약에 박대하거나 이 등을 돌리게 되면 그렇죠. 예, 표를 상당히 적이 깎아먹을 되는 수 있는 거는, 그런 힘은 있는 사람, 빅마우스들이고 예. 나쁜 여론들을 퍼뜨릴 수 있는 여론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조직이란 게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의원이 전 의원이죠. 이번에 이제 나갈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우금민 지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금민 지사 그렇죠. 예, 나는 안 나간다라고 불출마 선언까지 안 돼. 100% 여론조사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희룡 의원을 따져보면 옛날에 뭐 남원정 시절부터 꾸준히 정치의 어떤 혁신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내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만났답니다. 조용히. 그래서 그 만난 중에 한 분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질문을 하더래요. 중국 갔다 와서 얘기입니다. 제주지사 한번 내가 나가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 두 중에 한 사람은 나가십시오. 이번에 아니면 또 길이 없습니다. 또 한 분은 아예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희룡 전 의원이 나가십시오 하는 분만 얘기만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분은 나갈 생각이 있구나. 그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뜻을 이제 굳혔겠죠. 근데 정치인 원희룡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예. 뭐 이런 얘기 오늘 좀 죄송합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화이트데이 날 사탕 못 받는 여인이 아니라 예. 잊혀진 여인이랍니다. 이 헤어졌는데 아예 생각도 안 나는 여인. 뭐 남녀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잊혀진 정치인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한다고 최고위원 나가고 잘 나가던 국회의원이었지만 지금 이미 양천 가변에 길정우 의원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본인 지역구에는. 그러니까 거기 나가기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 앞으로 한 2년간 잊혀진다? 정치인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등 떠밀려 나갔다, 친박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원희룡 의원과 현경대 뭐 전 의원과의 관계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또 멘토 중에 하나죠. 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뭐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히 제주 지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우금민 지사가 그 원희룡 의원하고 인연이 언제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원희룡 의원이 28살 때 고시패스했잖아요. 수석 합격이죠. 그때 합격했을 때. 그래서 제주를 빛낸 인물이다 그 당시 때. 근데 그때 우금민 지사가 그때 우금민 지사였어요. 27대 제주지사 92년. 그때 상 받았는데. 그때 상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얼마나 그러니까 조직이 네, 얼마나 오래됐으니까. 탄탄하겠습니까? 되게 좁은데 92년부터 예. 지금까지 하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3대째 이어오는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무슨 원희룡 의원이 나가서 그냥 이길 조직으로 수가 붙으면 없겠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근데 저는 원희룡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얼마 전에 남원정인가 모여서 그때 중국의 누구처럼 지역에서 새를 키워서. 만들고 야 이거 개혁을 하고 해가지고 브랜드를 높여가지고 중앙 다시 와라라고 누가 조언을 했다고 남경필인가 정명훈 두 분 중에 한 분이 했다는데 근데요
불과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카드사.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예. 네. 그때 카드사 대란 뒷단 그거 소송, 대리하고. 뒷단 예. 소송하면서 예.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주 단언을 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말이 이러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단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준석 행한테 절대 안 나간다고 했어요? 예, 얘기했다니까요. 그냥 기사도 썼어요. 제 기사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몽준 의원도 지금 대선에 차기 대선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럴까 좀 갸우뚱하잖아요. 올해 초에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 안 나가겠다고 3번이나 본인 입으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 이거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지금 이제 공천 이야기 하니까 공천 룰도 너무 많이 바뀌어요. 공천 룰이 얼마나 자주 바뀌냐면 보통 이 선거 있기 직전에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뭐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대표 선거할 때 전당대회 때 이런 얘기들 나와요. 1년 전에 룰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공약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는 거죠. 이 공천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지도부가 영향력을 다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공천 룰을 정말 최소한 1년 전에 만들고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 준비를 할 수 있죠.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클로징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항상 저 먼저 시키더라고요. 저는 아까 준비를 한 게, 선거는 준결승이 아니라 결승을 이겨야 된다. 이번에 이제 공천 룰 경쟁, 앞으로 또 공천 과정의 잡음, 또 내부 경선의 문제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준결승 왜 하죠? 결승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하는 겁니다. 준결승 때 부상당하면 결승 못 뛰어요.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조금 전 말씀하신 그 두 분 견해랑 조금 다른데요. 지금 여야 정당들이 공천을 하는 걸 보면 물론 아직도 비리가 뭐 적발되고 합니다만 현재 주로 비례대표였고 적어도 지역구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투명하지 않느냐. 상당히 투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쟁력이 없는 사람 내보내면 당장 떨어지는데 상대한테. 그러니까 무슨 뭐 공천심사위원장 외부에서 들여와서 박재승도 나오고 뭐 했었던 거 아닙니까?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다. 물갈이를 또 한 30%씩 막 어떤 지역은 일괄적으로 막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공천, 상향식 공천 이런 것들이 결국 못 믿겠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 전략 공천 안 된다, 상향식 공천 하자 나오는 건데 어느 정도는 좀 그 자정 능력을 좀 믿어볼 수 있는 때가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이번 선거 때부터 저는 이제 이 공천 대부분들 이제 공천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천 바람 일으키려다 바람 맞는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바람을 일으키려고 흥행을 일으키려고 갖가지 뭐 방식을 다 도입합니다. 그리고 막 다 붙여요. 뭐 매치다 이렇게 붙여놓고서 막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투명치 못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 민심 돌아섭니다. 공천 파열음에 민심 돌아서고요. 바람 일으키려다 바람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앵커 본색 공천 전쟁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